그다음 44번 갈까요? 44번. 자, 조선 후기 토지개혁론으로 나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말 기출에서 빈번하게 자주 나왔던 것은 조선 실학이에요. 조선 실학에서는 두 가지, 바로 정약용 중심이냐 아니면 박지원 중심이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수능 국어에서도 열알기 박지원 아니면 정약용 계속해서 어떻게 비슷한 듯 다른 조선 후기 최고의 두 명의 천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문장으로 볼게요.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으로 유형원은 사람 이름이에요. 균전제를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여전제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선 토지 중심인 거죠. 조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문제점은 토지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농민들이 괴롭다, 혹은 지금 뭔가 어떤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 지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실학의 두 부류 중에서 정약용인데, 정약용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약용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세 사람의 흐름을 잡아요. 자, 그런데 유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물론 뒤에 이제 후학들이 이제 남긴 거긴 하지만, 유형원의 반개수록이라는 책에도 잘 나왔는데 균전제인 거야. 균자면 토지 균등, 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등하게라는 거죠. 다만 똑같이 n분의 1을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끼리 똑같이, 그 다음에 뭐 농민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산농공산 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선구자인데 완성된 흐름은 좀 아니에요. 그러다 다음에 성호이익이 있어요. 성호사설로 유명한, 이 성호사설이라는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익은 뭐라 그러냐면 한전제를 얘기해요. 한전제는 뭐냐면 최소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생계 유지용 땅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제한하자. 그 땅은 사고 팔기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사고 팔아 상관없다. 제한하자, 한전론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뭐예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정약용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무 똑같이 일하는데, 예를 들어 혹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로소득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뭔가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 몫으로 가져가지도 못한 것 같으면 차라리 공동농장 열하는 걸 만들면 어떡할까? 어떨까라고 해서 먼저 공동농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농장 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일해갖고 나눠보는 거 어떨까? 그럼 좀 공평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그 현실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보다는 개개인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자기가 소득을 더 올리든 덜 올리든 하는 건 어떨까? 기본 바탕은 똑같이 나눠주는 정전제로 바꿔요. 그런데 아이디어지만, 개념이지만 이게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유토피아적이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기출에서도 이 문장에 보다시피 여전제하면 정약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제하면 많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여전제는 정약용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으로 유형원은 균전제, 혹은 뭐 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익하면 한전제, 정약용, 여전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정약용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원화성 기기도서를 활용해서 거중기 여러분들 잘 알 것이고, 당시의 왕은 정조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앞서 우리가 막 영조 봤었는데요. 정조의 남자 정약용, 그러면 정조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정조하면 수원화성,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령, 너무나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정책 제도와 같이 관련해서는 영조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왕으로서는 조선 후기 숙종 아니면 정조 분명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의 남자 정약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런 축으로 가볼까요? 자, 조선 후기 실학은 큰 축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농학파, 토지개혁학파의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고요. 중상학파 혹은 이용후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북학파라고도 하고요. 청나라를 학습하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어요? 바로 이 박지원, 박제가
그다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다음 홍대영 이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다. 마침 지난 이gen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분에 조선 후기 뭐는 상공업 중심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업 중심 그러면 뭐예요? 자, 우선 상공업이니까 팔자 무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공이니까 뭐야? 기술 좀 쓰자. 조선은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사람들이 네 사람이서 이렇게 가마 태우고 가고 이게 무슨 노동력 낭비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무역과 기술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자? 이용하자. 이용하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다. 후생이란 말은 편리함, 복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북쪽을 학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암 박지원, 그다음 박제가, 홍대영 이 사람들이 다 청나라를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까 아니 가마 안 쓰고 술에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 보는 거죠. 상업 발전했어요. 저거 그냥 만주적 저 오랑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 저들 오랑캐라고 욕하지 말고 우리 허례허식에 빠져 있는데 우리도 좀 이제는 좀 제대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해보지 않을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박지원, 박제가, 홍대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학파, 청나라가 우리 위쪽에 있죠. 북쪽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병자호란한테 하도 당해서 그 청나라에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어쩔 수 없이 군식 강요를 받아들이고 이런데도 우리가 그 청나라 황제에게 가는 사절단의 이름 명칭에서도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기 춘추 전국시대 때 연나라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고조선이랑 싸우던 언제 쪽이야? 그 연나라 수도가 베이징인 거예요. 연경이에요. 그래서 그 옛 청나라 간다 이렇게 안 해요. 옛 연나라 가는 사절단이 그래서 연행사라고 쓰는 거예요. 조선의 자존심인 거예요. 마지막 이 청나라 사절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행사 간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북쪽이니까 북쪽 가서 그 전까지 뭐였어요? 북쪽을 정벌하자 했는데 아니야, 자존심 내려놓고 학습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스터디하다 하자 이런 얘기죠. 뭐를 무역 기술 이런 거 배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학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일본 가는 건 뭐라 그래요? 조선통신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행사, 조선통신사, 조선후기 두 가지 흐름 알아두시고요. 연행사와 함께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서 청과 무역을 해요. 공무역으로는 개시무역, 그다음 사무역으로는 후시무역. 그래서 이번에 개시무역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 따라갔던 혹은 이게 이제 열리면서 상례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만상, 의주상인, 혹은 송상, 개성상인 이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그럼 여러분들이 청나라 관련돼서는 북학파, 연행사, 개시후시무역, 만상, 송상까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조선 후기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11월 수능에도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또 조선 후기인데요. 이번에는 김홍도와 신윤복이에요. 김홍도와 신윤복. 김홍도와 신윤복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예요? 그렇죠. 풍속화의 대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홍도, 신윤복.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제가 이 두 사람을 가리려고 하다가 그거 의미 없다. 지금 계속해서 이 순 기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제가 이 조선 후기를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홍도는 주로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그렸죠. 그렇죠? 네. 그다음 신윤복은 주로 말하자 그러면 뭐랄까요? 풍류를 아는 사람? 노는 사람을 그렸다. 어쨌든 노는 사람이건 일하는 사람이건 바로 현실 속에서 풍속,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김홍도와 신윤복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사실 김홍도와 신윤복이 그 산수화도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풍경화 이런 거 많이 그려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이 풍속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김홍도도 사실 정조의 남자죠. 그렇죠? 네, 정조의 남자 이러면 정약용, 김홍도 등을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나와요.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시초는 여러분들 허균의 홍길동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시조로는 뭐가 나와요? 바로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함께 꼭 따라붙는 게 뭐예요? 그렇죠. 판소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사설시조 아니면 판소리 혹은 한글 소설 같은 것들 조선 후기의 흐름들. 아,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놀랍게도 조선 후기는 정치도 나오고요. 탕평 정책. 그다음에 상업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문화까지 다 나오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48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개념 기출의 문장으로 제가 보시면 짜잔. 뭐가 보입니까? 병인양요. 아, 그래요. 바로 개항개하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한국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 국권 피탈까지의 개항개하기, 그다음 1910년부터 1945년 8.15 광복까지의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8.15 이후에 광복 이후에 현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3단계로 나누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조금 전에 봤던 조선 후기 전과 달리 좀 촘촘하게 가죠. 때로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인강 같은 데 보면 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 특정한 시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되게 촘촘해요. 실제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보면 여러분들 경인선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한국사에서 연도를 외우는 것은 지금 무리수다.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통문장으로 가면서 개념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 이러면 프랑스와의 싸움, 신미양요하면 바로 미국과의 싸움. 그래서 병인양요 이후라고 이렇게 힌트가 나오죠.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신미양요는 이게 미국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1871년인데 아주 흥미롭게도 미군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다시피 어재연 장수가 죽음으로써 끝까지 저항, 최후를 맞이하면서까지도 싸워서 지켰다. 그리고 수자기, 바로 숫자가 장수 숫자가 있었던 깃발을 미군에게 뺏겼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병인양요하면 여러분들 양원수, 신미양요하면 어재연,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49번 갈까요? 자, 49번은 어머에서 어느 곳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별기군. 보통 별기군은 뭐로 많이 나오냐면 임오군란의 배경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임오군란 90군인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바로 원인이 별기군이죠. 그런데 반대로 별기군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별기군 어디 만들었을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종과 정부 신하, 즉 당시에 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식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었던 건 이런 거죠. 강화도 조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다시피 지난 2개년 속에 강화도 조약이 안 나왔네.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수신사라는 게 하죠. 받을 숫자를 써서 수신사를 갔었는데 2차 수신사로 누구? 김홍집이 갔다가 거기서 중국 사람 황준셴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보통 수능 특강에서 그냥 황준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 있어. 조선을 위한.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조선을 위한 전략이야. 책략이라고 하죠. 이 책략의 내용은 뭐예요? 조선이 국가적으로 개화 정책을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와서 이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니까 이 책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겠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리기무함을 만들자. 통리기무함을 만들고 밑에 12개 부서를 둬요. 12사라는 부서를 두기도 해요. 이 12사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리기무함이라는 개혁을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총괄하는 이라는 용어를 쓰죠. 모두 담당하는 통리기무함을 만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방문국도 만들고요, 뭐 우정총국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러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별기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오군란으로 간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제가 이 49번 문장 하면서 했던 얘기 강화도 조약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 강화도 조약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러면 50번. 자, 1880년대 정부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좀 전에 통리기무아문도 어렵고요. 통리기무아문이 국가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고종 황제는 이제 중국에는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걸 보내요. 영선을 보내고요. 일본에는
예전 분들은 신사유람단이라고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사시찰단이라는 걸 파견합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라고 나오는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사시찰단으로 가는데요. 이 조사시찰단의 한 분이 남아서 원래 유학자인데 나는 서양 문물 안 받아들일 거야 이러다가 이분이 서양 문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일본 가서 보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선교사 쪽에다가 편지를 써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와갖고 우리한테 서양 문물 좀 전해주시고 당신들의 종교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놀랍게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옵니다. 네. 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50번 다시 한번 통리기무화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 파견.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가서 중국의 이 선진적인 군사 기술 이런 걸 배우려고 해요.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이 가요. 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1번으로 가볼까요? 51번 보시면 이모군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이 일으켰고요. 그래서 민씨 세력을 이제 쫓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려고 했다라는 기본 개념 제가 알려드리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이모군란 이후 발발한 여기선 이후네 여기 힌트가 있죠. 무엇에서 문벌 폐지 그다음 인민평등권 호조의 재정 일어나 호조로 재정 국가 돈을 여기서만 쓰자라는 것들을 담은 정강을 발표했다. 정강이라는 용어 나오면 이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 이래요. 정강이라는 건 정치적 강령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표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핵심 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면 나오죠.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이러면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러면 선생님 갑오개혁이에요? 아니에요. 갑오개혁이 아니라 그걸 이제 추구한 거예요. 근데 갑오개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요거죠. 이모군란 이후 발발한 그러면 김옥균의 갑신정변이라는 거죠. 바로 14개조 혁신정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그래서 바로 이른바 신분제 폐지를 지향하려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옥균이 계속해서 신경 썼던 거 바로 호조로의 재정 일어나 이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나 둘 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청군대의 개입. 네. 동일하게 위안스카인데 그 사람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김옥균, 급진개합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능에는 이모군란 아니면 갑신정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번 3강에서는 조선 후기 정말 많이 봤죠? 그럼 여러분들 조선 후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조선 후기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 자체 정답은 쉽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3강 끝에서 한국 근현대사 개항개학이 들어왔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의외로 2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정리하면서 이모군란이냐 갑신정변이냐 하나 정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